전 세계 신약의 운명을 쥔 이름, 미국 FDA. 이들의 허락 없이는 수십 년의 연구도 수조 원의 투자도 한낱 물거품이 될지 모릅니다. 작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통의 편지. 결과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보류. 그 모호한 단어에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업. 그 벽을 거뜬히 넘어섰는데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약효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 때문일까?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의 관문 FDA. 그들이 가진 비밀 코드는 무엇일지 FDA 승인의 모든 것 지금 알아봅니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박한 키워드는 바로 승인입니다. 근데 이 승인은 단순한 허가가 아닙니다. 이 승인 한 줄에 기업의 운명이 뒤집히고 또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판도가 출렁이는데요. 수많은 신약이 넘고자 하는 거대한 관문, 미국 FDA. 그런데 이 문 정말 과학만으로 열릴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열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신박한 토크, 황금알 낳는 FDA 승인의 비밀.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실 분은 AI 재생의학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키커 유석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석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신약 승인하면 자국의 기관보다도 이 미국의 FDA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구체적으로 FDA가 어떤 곳을 하는 곳이고 왜 이렇게 영향이 큰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각 나라의 FDA가 탄생이 유해식품이나 유해의약품으로부터 이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 100년 전서부터 만들어졌고, 그 전시는 미국 경우에는 이제 국립화학국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화학약품이 있으면 그 레이블하고 이 약품하고 같은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출발이 됐다가 네. 1930 몇 년도인가 이제 어린애들의 해열제를 했는데 1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한테 입덧 제거제라는 약품을 드렸었는데 그걸로 기형아들이 나오면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의 미국 FDA 기능이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심사, 그다음에 신의료기기의 허가, 그래서 미국의 골든 스탠다드를 만드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전자담배라든지 백신 등을 지금 규제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고요. 절차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동물 가지고 하는 전임상이라고 해서 동물이 죽는지 사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사람의 적용해도 괜찮다 하면 이제 신약 승인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독성을 테스트하는 수십 명 수준의 일상이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용량을 체크하는 이상, 그건 수백 명 기준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독성과 효율성을 합쳐서 수천 명을 하는 것이 이제 3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면 이제 또 한 단계가 허가 나고 나서 혹시 생각 못했던 부작용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임상 4상이라고 해서 계속적인 팔로우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10년 갑니다. 그래서 10년이 가고, 요새는 앞에 했던 동물 시험 자체를 사람하고 동물의 대사 자체가 다르고 네.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을 써서 전임상을 한다기보다는 오가노이드, 인공장기라든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인공 피부라든지 쉽에다가 이런 인공 장기들을 만들어서 동물 대신 전임상을 대체하겠다는 것을 미국 FDA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네.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좀 핫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이 FDA 승인은 단순히 이 미국에 진출하는 거를 넘어서는 네. 커다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왜 이렇게 전 세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주목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 80억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종별로 개인별로 완전히 특성이 다 다른데 한 가지 약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1인당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면 그게 다 전 세계로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미국 FDA 기준이 되겠고 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쉽게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글로벌 인증 마크를 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이제 30~40%를 차지하니까 그런 면에서 핵심 시장이고 그래서 과학적이나 상업적이나 아니면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 FDA 승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바이오주 같은 거 볼 때 FDA를 바라보며 뭐 2상, 3상 기다리고 이런 게 엄청 막 호재가 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전략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정치적인 것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 네. 실제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는 언뜻 생각하면 이제 나와 있기는 임상 데이터의 과학적인 데이터만 잘 제출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승인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고요. 그런가요? 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의료 수요 중에서 unmet need,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해결을 해주면 그건 승인이 바로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미 항암제가 40%의 치료율을 보이는데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45%가 됐다. 그러면 퀘스천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항암제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뭐 치료율이 25%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게 우선적으로 unmet need, 치료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우선순위로 나게 되겠고요. 전에 연구가 많이 안 되고 뭐 희귀 질환일수록 좀 그런 확률이 네, 높겠네요. 그래서 희귀질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도 있고 레귤레이션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현지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컨설턴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나 모드 오브 액션, 왜 이것이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좀 글로벌 정치 상황이라든지 외교 상황이라든지 뭐 지적 재산권 이런 거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이라는 건 기술하고 외교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통합된 전략으로 추진이 돼야 승인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약이 아무리 좋다 막 이래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희귀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자문하는 쪽에서는 노했는데 환자 집단이라든지 정치 집단이 이런 건 해야 된다고 밀어붙여서 뒤집힌 사례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게 또 많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한 가지 사례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요새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오셨는데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의료비 절감. 그래서 미국 의료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GDP에서 17 내지 18%. 진짜 많이 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네. 4~5% 수준이니까 네. 국방비보다 4배를 더 쓰니까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으로 약값의 80%를 깎겠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사부 장관이 이제 케네디 집안의 로버트 케네디 뭐 주니어인가 제가 듣기로는 FDA 청장도 거의 뭐 본인이 나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른 거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뭐 청장도 뭐 거의 나가시라 그러고 그래서 뭐 전쟁이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FDA, CDC 뭐 이런 쪽이 한 2만 명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떠났습니다.
We ended the most serious conflicts of interest at the FDA. We had a lot of conflicts over there. I think it's going to go dow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ve ever done because drug costs are going down. Think of it. Then every year for 21 years, the costs have gone up. And now they're going down maybe by 85, 80. I'm telling you, 89% in two instances, 89% cut.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헤데이크가 있는데 사람은 오래 살고 정부에 돈은 없다. 이 문제를 이제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깎겠다. 빅파마하고 뭐 그 허가기관하고 카르텔이 너무 심한 거 같으니까 그렇다 자르겠다. 근데 핵심은 결국은 17%, 18%에 해당하는 거를 13%, 14%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의료비를요? 예, 네. 관세 아무리 올려봐야 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한국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감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방향이 여태는 어떤 기술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경제 중심으로 상당히 바뀔 것 같고 그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FDA의 정책이나 승인 자체도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되게 많다. 네. 네.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막 열심히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외교, 정치적인 것도 다 가미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래서 이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HLB가 굉장히 뭐 3상까지 다 끝냈는데 네. 이 간암 그 신약이 계속 뭐 거절도 아니고 보류가 되고 있는 네.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많은 투자자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네. 뭐 그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AI로 장기 재생 플랫폼을 뭐 미국 병원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납품을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맞닥뜨렸던 것 중에 하나는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환자의 데이터베이스, 네. 이 체크 포인트가 한 300여 가지가 돼요. 아. 그런데 첫 번째가 회사 이름 적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중국에 돈이 들어와 있느냐, 우리 회사에. 네. 그다음에 네가 중국의 바이오 회사하고 무슨 깊은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 체크리스트의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런 중국 관련 질문이군요. 예, 그래서 네. 야 이거 쉽지 않겠지 않을까. 현재 뭐 미국하고 중국의 상황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간암 부분이기 때문에 간암은 이 코카시안 백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발생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한국, 중국, 뭐 일본의 네. 전 세계 뭐 70%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탑 프라이어리티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 관심이 언매팅, 좀, 네, 네. 관심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약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인플루언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반면에 또 중국 쪽에서는 워낙 또 큰 시장이 있으니까 미국이 조금 보류되더라도 중국 시장을 잘 개척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만 해도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네. 중국 임상도 따로 가고 있나요?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난 거는 중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차이나 FDA의 기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부분은 그 중국에 있는 파트너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되면 뭐 20억 명 시장이고 미국은 뭐 3억 명 시장이니까 그쵸, 사실은 적으니까.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네. 중국이 열리면은 뭐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유한양행의 랭라전은 또 FDA에서 굉장히 빠르게 승인을 받아냈잖아요. 어떤 점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같은 멀티내셔널 컴퍼니도 미국 출신이냐 유럽 출신이냐에 따라서 미국 FDA 포지션이 약간은 네.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치와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다 네, 이러나 예, 봅니다. 예. 네. 유한양의 파트너가 찾아보니까 존슨앤존슨 얀센이 있고 네. 이건 미국 회사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미국에서 같이 했고 비소세포 폐암 자체도 미국에서 꽤 시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장적인 측면, 커뮤니케이션 측면, 그다음에 이러한 폴리티컬 측면에서도 삼박자가 잘 맞아서
아마 빠르게 승인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을 직접 또 해보신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복잡한 싸움을 해오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세트론 헬스케어 시절서부터 해외 시장을 많이 경험하셨겠고요. 지금은 로켓 헬스케어 대표님으로서 직접 이 FDA 승인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무시무시한 이 전장 속에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긴 전투의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원하진 않은데 세계 최초의 뭐 AI 바이오 프린팅 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나 물어보는 게 이런 사례가 있어?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K-바이오에 대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레벨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학의 언어를 신뢰의 언어로 바꿔주려면 FDA한테 뭐 데이터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자국 의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걸 증명하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상당히 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당뇨발 재생이 이제 첫 번째였는데 거기에 제일 높은 의사, 그다음에 거기에 위원장하고 이제 임상을 해서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제일 높은 병원 쪽에서 같이 이제 마케팅 임상에 이런 걸 해서 재생률, 가격 이런 거를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서티티를 넘어가는 데는 약간의 그 도전 의식이 좀 필요했었죠. 네. 최초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그 최초라는 의미가 정말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최근 FDA에서도 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요즘 바이오 업계에서도 AI는 사실상 필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AI가 진짜 판을 바꾸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분야가 이런 첨단 기술 쪽에 어떤 혜택을 좀 톡톡히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가장 그 핵심은 결국은 의료 개발 비용을 AI를 통해서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 포인트인데 네. 저희가 이제 살펴본 거라면 디스커버리 부분들은 워낙 후보 물질이 많으니까 그거를 AI가 정리를 하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찾아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그 디스커버리 측면,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임상의 크라이테리아라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환자들을 모을 거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것을 그 임상의 최종적인 석세스 포인트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은 AI를 통해서 굉장히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빠르게 네. 그런 쪽으로는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네. 2024년에 일상의 성공률이 40% 정도예요. 그냥 사람이 했을 네, 때요? 사람이 했을 네네. 때. 그런데 이제 AI 논문에 따르면 8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일상에서요? 일상에서. 아. 그래서 일상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상에서는 지금 30% 정도가 성공률인데 네. AI 없이 네. AI를 쓰면 한 10% 올라간 40% 정도로 그 개선폭이 좀 적고 삼상인 경우에는 뭐 거의 난 AI나 AI나 거의 삼상 정도 가면 60%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난 AI로 했을 때는 한 10% 정도로 최종 승인 기준에서 된 것 같은데 네, AI가 없을 AI가 때. 네. 들어가면 그게 한 2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일상 디스커버리나 일상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상, 삼상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상 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네. 해봐야겠네요. 네. AI는 하나의 효율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10번에 고칠 걸 한 번만에 고친다든지 이러한 이노베이트한 테크놀로지들이 융합됐을 때는 드라마틱한 그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인재의 나라고 반도체도 좋고 AI도 좋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좋고 해서 이런 걸 잘 융합해서 하면은 새로운 오퍼튜니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로켓 헬스케어는 특히 AI 기반 재생치료 플랫폼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AI가 실제로 이 치료 설계나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처음엔 AI를 안 썼었어요. 그게 막 상처하고 피하고 뒤섞이면서 정밀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AI로 이제 재생 부위의 오토매틱 모델링은 결국은 AI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하는 쪽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 재생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모였는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피 한 방울을 뽑아서 당신이 계속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뒤가 되면 신장 투석을 받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식이 될 거다 하는 그 키드니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피 한 방울로 그 앞으로 5년 정도를 예측하는 거는 원래 전에 병원에서도 그냥 피 검사로 가능했던 게 아닌가요?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너는 어느 정도인데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현재 상태가 이렇고 그동안에 그 수만 명의 데이터를 봤을 때 너는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를 거의 90% 가까이 정밀도로 예측을 합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냥 뭐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패턴들이 또 그런 거 피해 저거에 따라서 30여 가지를 다 체크를 하는데 오르락내리락까지도 다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AI가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진단해서 내가 뭐 나빠질 것 같은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서플리멘트,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결국에 가서는 좀 나빠지면 거기에 맞는 재생술.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AI 기반의 멀티노믹스 재생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신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특화된 분야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스킨 재생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뭐 화상이라든지 당뇨발이라든지 욕창, 뭐 성형 뭐 이런 거에서 스킨은 다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같은 거는 그 재생하는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재생의 동물 시험에서는 지난 4년간에서 성공을 했고 아마 올해 3, 4분기가 되면 세계 최초로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에서 신장 재생 인체 파일로트 임상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또 저희에게 가장 큰 과제이자 숙제는 초고령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AI 의료가 빠르게 노령화하는 국민 건강과 또 폭등하는 의료 보험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치료해서 의료비를 낮추는 거는 이제 좀 한계가 왔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미리 진단을 해서 예방하는 차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AI를 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면 언제쯤이면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예방하십시오. 그래서 의료비를 낮추는 시스템들이 될 것 같고요.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 저런 검사가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도 굉장히 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도 많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뭐 119가 가서 뭐 대응을 한다든가 초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AI와 결합을 하면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좋아질 것 같고 의료비나 생명을 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세상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머지않은 미래에 또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AI 기반 진단 기술 또 플랫폼 기술들이 다양하게 요즘 등장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AI 도입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또 투자해야 될 곳은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제가 알면 그 미아리에 가서 그 돗자리를 깔 텐데. 네,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그 중장기적으로는 AI 진단하는 업체들은 지금 막 나타나고 있고요. 그거는 이미징 기술이니까 사람보다 눈이 좋은 AI의 눈으로 판독하는 거니까 뭐 성장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넘어서 AI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뭐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개인 맞춤 치료로 넘어가면 치료는 AI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 시장이라든지 치료율이 높아지는 개인 맞춤 치료하는 영역들도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좀 사람들이 별로 생뚱맞아서 요새는 저거 하지만 양자역학이 이제 바이올로지가 하고 만나는 데가 이제
양자 생물학입니다. 퀀텀 네. 바이올로지인데 그거는 기존의 바이올로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첨단이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퀀텀 바이올로지 분야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화되니까 AI를 통해서 그 사이클을 영노화로 바꿀 수 있는 뭐 이러한 리버스 에이징 쪽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금 뭐 깊이 들어가면 셀에 있는 뭐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뭐 당을 받아들이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그게 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효율을 안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약이라든가 아니면 그 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리버스 에이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의 이제 사이언스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누군가가 이 사이클을 거꾸로 돌린다든가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하면 노화되는 속도가 5년, 10년이 늦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버스 에이징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대표님 좀 그런 걸 개발해 주시죠. 저희 네, 하실 되게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네, 가지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을 이 확고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면 이 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생태계 구축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결국은 돈입니다. 굉장히 그 롱텀 하이리스크의 돈의 문제가 되게 크고요. 그러면 대부분 데스밸리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90%가 이제 사라지거나. 너무 안타깝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우 간 게 이제 일상 뭐 가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요새 유행하는 라이센스 아웃.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고생은 이만큼 하고 이때 돈 다 썼는데 마지막 돈이 없으니까 권리를 팔아보니까 네. 뭐 길게 보면은 국부 유출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올로지는 어떠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결국은 그 리턴을 버틸 만한 돈인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한국의 규모는 정부의 모든 예산을 다 합쳐도 뭐 한 제약회사의 개발비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정말 많이 네. 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채널화해서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별로 솔루션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감히 저거 하면은 외국 같은 데서는 어느 지방으로 이전하면 뭐 상장시켜주는데 뭐 1년이 아니라 뭐 6개월 만에 해주겠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되게 있군요. 좀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정부는 어떤 바이오 산업이 그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쉽게 상장시켜주는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돈을 정부나 VC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봐서 자기가 괜찮다고 하면 거기다 투자를 할 거고 네. 아니면 안 할 거고 그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 돈 문제, 그다음에 이 벤처의 문제를 좀 잘 연계해서 풀 수 있는 뭐 솔루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학만으로만 통과할 수 없는 FDA의 문.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치밀한 전략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황금알 낳는 FDA 승인의 비밀, 이 복잡한 퍼즐 속에 숨겨진 힌트를 실전 경험으로 날카롭고 신박하게 풀어주신 유석환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훌륭한 자리에 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건 FDA 승인이라는 단 한 줄에 담긴 어떤 기술, 시장, 외교, 그리고 권력의 퍼즐이었는데요. 이 신약은 과학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승인 여부는 결국 전략으로 결정된다. 이 복잡한 전장을 뚫고 다음 승전보를 전해줄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신박한 경제 토크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